3부. 버스는 혼자 운전한다. 나는 남의 버스를 탄다. 견습 과정이 끝나고 혼자 버스를 몬다. 유기사님은 이제 내 지도기사가 아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여전히 스피하다. 고정 기사 자리가 비면 어쩌면 그때 내 차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때까진 계속 스피하다. 고정 기사 중 유독 자기 차에 애정을 가진 선배들이 있다. 자기 차를 아끼는 건 다들 당연하겠지만 각자 표현의 정도가 다르다. 차에 자기 물건을 하나도 두지 않고 다니는 선배가 있는가 하면 차 안에 가족 사진을 잔뜩 붙여놓는 선배도 있다. 자신이 쉬는 동안 스피아가 차를 어떻게 모는지 아무 상관 안 하는 사람은 편하다. 반대로 차를 끔찍하게 아끼고 예민하게 구는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엑셀 좀 세게 밟지 말라고 혼을 낸다. 버스 기사들은 버스를 타고 혼자 나가 일한다. 각자 운행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기 일수다. 가끔 회식을 하긴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근무가 있어서 서로가 편해질 정도로 술을 마시진 못한다. 선배들의 얼굴은 얼추 외웠다.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하나하나 다르고 개성이 강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남의 엄마 아빠와 달라도 너무 다르듯이 이곳의 선배들은 각자 모두 특별하다. 나는 그나마 첫날에 마스크가 소개해 주었던 핑크백 선배와 자판기 선배 정도와 말을 나눈다.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다가가서 같이 먹을 정도는 된다. 라이방 선배는 마주칠 때마다 시비를 건다. 대화 내용은 평범한데 말투가 딱 싸우자는 투다. 나는 그때마다 최대한 빨리 자리를 피한다. 버스기사는 언제나 배차 시간에 시달리기 때문에 무슨 상황에서든 자리를 뜰 수 있는 핑계가 있다. 저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라고 하면 라이방 선배도, 라이방보다 더 높은 선배도, 심지어 회사 사장님도 나를 놓아주어야 한다. 오늘은 5327번을 몰고 내일은 5332번을 몬다. 버스기사들은 어떤 차가 누구 기사의 고정차인지도 다 안다. 유기사님의 차는 5335번이다. 나는 유기사님의 차를 운전할 때 아무래도 더 조심하게 된다. 5335번은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는 차다. 그날 유기사님의 버스에서 넘어졌던 할아버지는 그 후 아무 연락이 없다. 나는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정말 버스기사라고 믿는다. 무언가를 비관하기엔 난 아직 너무 신입이다. 버스에도 단골이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야 하는 학생과 직장인 말고도 일정한 시간에 버스를 타는 분들이 있다. 몇 달 지나고 나니 승객들도 눈에 익었다. 제일 먼저 얼굴을 알아보게 된 분은 차 회장님이다.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계셔서 나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할아버지라는 호칭 대신 차 회장님이라고 부른다. 차 회장님은 꼭 앞문 바로 뒷좌석, 일명 조수석에 앉는다. 차 회장님은 5살 때 이곳으로 이사와 은평구에서만 80년을 사셨다.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나는 은평구에서만 평생을 자랐어. 어릴 땐 불광동에 있었는데 은평초등학교에 다녔어. 그때가 1945년 해방되던 해에 초등학교 3학년을 들어갔어. 해방이요? 회장님이 역사의 산 증인이시네요. 역사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살았어. 그럼 어릴 때 일본 사람들 본 것도 기억나세요? 다 나지. 처음 은평구에 왔을 때만 해도 한복에 집신을 신었어. 집신은 신고 다니면 금세 닳는다고. 그래서 매번 또 사서 신어야 했어.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싱가포르를 함락했다고 일본 군인들이 우리한테 고무신을 나눠주는 거야. 선물이라고.
그걸 받아서 나는 두 손에 들고 다녔어. 아까워서 신지 못하고 반은 들고 다니고 반은 신고 다니고 그랬어. 그게 시커먼 검정 고무신인데 좀 신으면 발이 시커매졌어. 옛날엔 고무가 별로 안 좋아서 끈적끈적하게 발에 배어나고 해서 아주 고약했다고. 그런 걸 신고도 좋다고 그랬어. 나중엔 농구화를 주더라고. 동글동글한 곰공도 주고. 그것도 받아서 놀기도 하고 그랬어. 일본 사람들한테. 은평구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다고 하셨죠? 내가 대구에서 왔거든. 5살 때. 그때만 해도 서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 발전됐을 때지만 대구에 비하면 대단했거든. 수도 서울이니까. 딱 왔는데 내가 눈이 휘둥그레졌어. 그때 구산동에 보통학교라고 있었어. 국민학교는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거야. 일제강점기니까 우리 어린애들을 잘 교육하자 해서 선생님들이 한글 교육을 시켜줬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2년 동안을 불광동에서 구산동까지 걸어다니면서 한글 공부를 하곤 했어. 거기서 친구 많이 생겼지. 한 반에 그때는 80명이었어. 80명이요? 그렇게 많이요? 그런데 참 기막힌 일이 있었어. 내가 감동적인 얘기를 좀 해줄게. 내가 대구에서 왔으니까 사투리를 썼거든. 사투리를 하도 쓰니까 애들이 수업 끝나면 나를 졸졸졸 따라다녔어. 사투리 쓰는 게 신기해서. 나도 서울 사람 처음 봤지만 걔네들도 사투리 쓰는 사람을 처음 본 거야. 그때는 전화도 없고 TV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밖으로 나오면 친구들이 쪼르륵 따라 나와. 얘 사투리 어떻게 그렇게 쓰니? 하면서. 근데 내가 소변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야. 그때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었거든. 애들이 뒤에서 점점 몰리면서 나를 확 밀어서 내가 소변 보다가 똥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람 살려 하니까 선생님들이 뛰어나오고 난리가 났어. 선생님이 나를 붙잡고 겨우 꺼내서 우물에 가서 물바가지 뒤집어 씌워서 막 씻겨냈어. 아, 진짜 죽을 뻔했지. 75년 전 이야기야. 감동적이지? 이게 감동적이라고요? 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수하잖아. 근데 지금은 사투리 안 쓰시네요? 6학년이 되니까 다 바뀌더라고. 차 회장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라니 상상이 잘 안 돼요. 장난 많이 치셨을 것 같아요. 장난 많이 쳤지. 이쪽 구기터널 뚫기 전에는 산에 가서 많이 놀았어. 저기 개울이 있거든. 물이 깨끗하니까 마시고 도랑치고 돌 드러내면 가재가 있었어. 잡아서 구워 먹고 그랬어. 그땐 수영복 이런 게 없잖아. 그냥 팬티만 입고 뛰어 들어가는 거야. 차 회장님은 승객이 별로 없는 한가한 오전에 버스를 탄다. 나는 조부모와 함께 지내본 적이 없어 차 회장님이 해주는 이야기가 늘 신기하고 재밌다. 내가 처음 은평구에 왔을 땐 여기가 전부 농장이었어. 부리 농장이라고 엄청나게 큰 회사가 있었거든. 저 위에 독바위역 그 일대까지가 전부 부리 농장 땅이었어. 이쪽 구기터널 올라가는 길 우측은 전체가 다 양돈장이었고 돼지우리, 돼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키웠어. 닭장도 있었어. 닭을 수십만 마리씩 키웠지. 그때 닭들, 돼지들 전부 군납하고 그랬어. 대조시장하고 불광시장 있는 쪽은 옛날에 당근밭이 길게 있었어. 옛날에 일본 군인들이 타고 다니던 말이 전부 거기 있었거든. 그래서 말 먹인다고 당근을 키운 거야. 옛날엔 진짜
전부 허허벌판이었지. 집이 동마다 한 대여섯 채 있었나 봐. 그래서 멀리서 보면 드문드문했는데 지금은 주택들이 꽉 들어섰지. 개발은 언제부터 된 거예요? 1970년 초부터 개발을 시작했어. 그때는 개인주택을 많이 지었어. 근데 땅값이 자꾸만 오르면서 빌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은 전부 아파트잖아. 산 밑에 돌들을 다 깨서 아파트를 지었어. 꽉 지었어. 이제는 산도 잘 안 보여. 그전엔 밖에 나가서 앉으면 저 앞에 산이 쫙 보여서 좋았는데 이젠 안 보여. 답답해. 여긴 공장지대도 없고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공기가 좋았거든. 물 맑고 공기 좋고 그래서 은평 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랬어. 또 이 동네가 아주 부자들은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 사는 형편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인심도 좋았다고. 요즘은 많이 변했지. 나는 매일 건물들을 보면서 운전한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아스팔트와 시멘트다. 흙을 언제 밟아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차 회장님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이곳을 이야기한다. 산에 올라 동네를 내려다보면 저기에 누구네 집, 또 저기에 누구네 집. 길이 보이고 벌판이 보이던 시절을 나에게 그려준다. 나는 차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버스가 아닌 마차를 몰고 가는 상상을 한다. 매끈한 포장도로가 아닌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리며 바람을 맞는다. 요즘은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 유튜브를 틀어달라고 조르지만 나는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옛날 사람이 된 것처럼 할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조르고 싶어진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기사님은 형제가 어떻게 되나? 외동입니다. 요즘은 다 외동이지. 형제 있는 집도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 난 가족이 많아. 딸이 6, 아들이 하나야. 막내 아들. 우리가 줄줄이 딸만 6을 낳았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간절하게 너 꼭 아들 낳아라. 하나만 낳아라 하시는 거야. 근데 자꾸 딸만 나와. 그러다 아주 늦게 아들을 얻었어. 막내 딸을 낳고 7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 지금은 딸이 최고라지만 우리 땐 아들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 그렇게 낳아서 지금 아주 대가족이야. 내가 형제도 많아서 다 모이면 120명이야. 120명이요? 이름 외우기도 힘드시겠는데요? 거참 뭘 모르는 소리 안 해. 한꺼번에 120명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나온 거니까 이름은 다 외우지. 아, 그러네요. 우리 큰애가 지금 62, 제일 막내는 47, 터울이 많지. 딸들은 터울이 2살, 1살, 막내는 7년 터울이야. 아내가 15년 동안 애를 낳은 거야. 그 사람도 고생 많았지. 내가 젊을 땐 공무원을 했거든. 근데 가족이 많으니까 공무원 생활을 해서는 애들을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심했던 거야. 가자고. 어디를요? 1965년에 우리 한국군이 월남 파병됐거든. 그 이듬해에 내가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파월대 갔어. 한 4년 있다가 돌아왔어. 월남에 가셨어요? 차 회장님은 진짜 역사책이시네요. 그때는 공무원 한 달 월급이 몇천 원이었는데 월남에 가면 10몇만 원을 받았으니까 한 30배 가까이 받았을 거야. 거기서 돈 벌어서 애들 공부시켜야겠다고 생각했지. 사실은 떠날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땐 가면 다 죽었어. 월남은 원체 전쟁이 격해서 가면 다 죽으니까 나도 살아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래도 내가 죽으면 위자료라도 받겠지. 그거 가지고 공부시키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의외로 편안한 자리에 가서 잘 지내다 돈도 벌어서 왔어. 돌아와서는 개인 사업을 했어.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월급이 여전히 적으니까. 그래서 건축업을 했어. 은평구에 집 많이 지었어. 그러다 1972년에 유류 파동이 생겼잖아. 세계적인 유류 파동이 그때 아주 극심했거든. 집을 지어서 중도금까지 다 받아놨는데 갑자기 그런 게 터지니까 집 5채가 한 채 가격밖에 안 나와. 그래서 망해버렸지. 고생 많이 했어 그때. 차 회장님도 망했다. 할아버지가 아닌 아저씨일 때, 회장님이 아닌 사장님일 때, 역시나 왕년에 잘 나갔을 때 전혀 다른 역사를 똑같은 과정으로 겪으며 똑같이 망했다. 왜 회장님들은 안 망하는데 사장님들은 다 망하는 걸까? 오늘은 친구분 만나러 가세요? 아니, 내 또래는 다 죽어버리고 없어. 주위 사람들 많이 갔어. 동갑내기 친구들이 몇 사람 없어. 죄송합니다. 아, 뭐가 죄송해. 가면 갔구나 하는 거지. 그냥 따뜻하게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마는 거야. 차 회장님은 늘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탄다. 나는 운행 시간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 나면 언제 또 차 회장님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손님은 단골이라 매일 오는데 사장이 계속 바뀌는 형태다. 사장은 단골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 나 이 앞에서 내려줘. 차 회장님은 버스 정류장을 가리키며 매번 마치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세워달라는 듯 이렇게 말한다. 차 회장님은 어쩌면 내 유일한 동네 친구다. 내가 차 회장님의 친구라는 걸 차 회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언젠간 알게 될 테니 그때까지 시간이 충분하길 바랄 뿐이다. 차 회장님이 손을 흔들며 버스에서 내린다. 흙길은 다시 아스팔트가 된다. 버스는 아무나 탄다. 버스는 누구나 탄다. 버스는 모든 사람을 태운다. 요금만 제대로 지불하면 타고 싶을 때 언제든 타고 내리고 싶을 때 언제든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버스 기사는 별별 사람을 다 만난다. 할머니는 꼭 시장에 간다. 그리고 720번 버스는 큰 시장을 여럿 지난다. 청량리 쪽에 가면 경동시장과 청과물시장이 있다. 그곳에서 타는 할머니들은 양손에 짐을 한 보따리씩 들고 탄다. 심지어 손에 쥔 것 말고도 뒤에 쌓여있는 짐이 더 있다. 장사를 위해 시장에서 식자재를 떼어 가시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보이면 나는 편하게 뒷문으로 타실 수 있게 맞추어서 버스를 세운다. 뒷문을 열면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날렵하게 짐을 버스 안으로 집어넣는다. 손님들이 같이 들어주기도 한다. 할머니를 기다리느라 차를 정류장에 가만 세우고 있으면 빨리 출발하라고 뒤에서 다른 버스가 빵빵거린다. 짐을 다 옮긴 할머니가 자리를 잡고 앉으면 나는 그제야 출발한다. 혹시라도 넘어지시면 전치 8주다. 큰 사고다. 차가 출발하면 할머니가 주섬주섬 보따리 사이에서 뭔가를 꺼낸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멈췄을 때 할머니가 조심조심 앞까지 걸어 나와 나에게 뭔가를 쑥 건넨다. 옥수수다. 나는 괜찮습니다. 거절하고 할머니는 이거라도 줘야지 어떡해 하며 옥수수를 한 번 더 쿡 찔러준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 운전 중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잘 놓아두었다가 운행이 끝나고 나면 차고지에서 먹는다. 할머니들이 시장에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은 늘 비슷해서 운행 시간이 계속 바뀌는 나에겐 아주 가끔 있는 일이다. 그러다 차고지에서 어떤 기사가 옥수수를 야금야금 먹으며 걸어가면 나는 할머니가 오늘도 시장에 잘 다녀오셨구나 하며 입맛을 다신다. 제일 시끄러운 건 학생들이다. 학생은 꼭 한 명일 땐 조용한데
둘만 돼도 깔깔거리고 셋부터 목소리가 커지면서 넷이 넘어가면 와글와글 난리가 난다. 중학생 남자애들은 버스에 타자마자 맨 뒷자리로 쭉 들어가 앉는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새로 나온 최신 휴대폰과 어떤 여자애가 이상한 남자애를 좋아하는 것에 관해 버스에 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들을 수 없다는 듯 아주 편하게 떠든다. 아이폰 새로 나온 거 봤어? 존나 쩔어. 박소영은 왜 걔를 좋아하는 거냐? 존나 어이없어. 대화거리는 이게 전부다. 누군가 다시 휴대폰을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또 옆에 애가 다시 여자의 이야기를 꺼낸다. 모든 문장에서 존나는 빠지지 않는다. 그러다 한 명이 내릴 때가 되면 왜 내려? 짜증나. 꺼져. 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한다. 모두 비슷한 동네에 사는 애들이라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한 명씩 차례로 내린다. 같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적어질수록 아이들의 목소리도 작아지고 대화도 얌전해진다. 나는 그게 귀여워서 다른 승객들이 불쾌해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시끄럽게 굴어도 그냥 내버려둔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없을 순간들이다. 멀리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다. 고등학생 여자애 하나가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녹번역에서 720번을 타고 답심리에 있는 여고 앞에서 내린다. 말리지 않는 건지 아니면 말릴 시간이 없는 건지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가 늘 젖어 있다. 공부하느라 한창 피곤하고 졸릴 텐데 그래도 늦지 않고 매일 6시 반에 나오는 게 기특하다. 그 학생은 언제나 버스 뒷바퀴가 튀어나온 창가 자리에 앉는다. 무릎을 세워 모으고 다리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그 위로 쓰러져 잠을 잔다. 처음엔 저러다 못 내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답심리만 들어서면 딱 일어나서 멀쩡히 잘 내린다. 한 번은 이 학생이 7시 반에 내 버스에 탄 적이 있다. 나는 정류장으로 들어서다 학생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지금 가면 지각일 텐데 왜 이 시간에 타나 싶어 깜짝 놀랐다. 버스에 탈 때 가까이 살펴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날은 머리카락뿐 아니라 교복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 학생은 매일 앉던 뒷자리에 가서 앉았다. 평소처럼 바로 엎드려 자지 않고 가만히 창밖을 봤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았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1시간 거리의 학교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던 애가 지금 어떤 아침을 보내고 있는 건지 나는 가늠이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해졌다. 나는 최대한 차가 덜컹거리지 않게 신경 썼다. 아이는 왜 덜 마른 교복을 입고 나왔을까?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빠와 살며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책임져야 했던 때 나도 덜 마른 교복을 입고 나간 적이 있다.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방에 교복이 없었다. 교복은 물이 가득 찬 세탁기 속에 담겨 있었다. 나는 불이 나게 탈수 버튼을 누르고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교복은 헤어드라이어를 아무리 들이대도 마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젖은 교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때 나는 울지 않았다. 그냥 화가 났다. 화만 계속 났다. 나는 그날 그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버스를 빨리 몰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학생이 혹시라도 추울까봐 히터를 살짝 틀어줬다. 1시간이면 교복이 충분히 마르지 않을까. 나는 그러길 바라며 답심리로 향했다. 720번 버스는 서울시립대를 지난다. 대학생들은 까불기 바쁜 중학생들과 걱정 많아 보이는 고등학생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낸다. 시끄러운 건 똑같은데 혼자서 시끄러울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대학생들은 늘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 내가 있는 자리에선 대화 내용이 들리지 않지만 통화하는 학생마다 늘 웃고 있어서 나는 조금 시끄럽더라도 가만 놔두는 편이다. 밤이 되면 시립대 근처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이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버스를 탄다. 두세 정거장 지나면 바로 내린다. 그땐 차에 승객이 별로 없어 통화 소리가 들린다.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누군가의 집에 놀러 간다. 전화 통화를 하는 학생들은 수화기 너머의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지 유독 통화 중일 때 나에게 인사를 더 많이 한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 여자와 통화하는 남학생이 그렇다. 목소리부터 낮고 부드러워진다. 박소영은 왜 걔를 좋아하는 거냐? 존나 어이없어. 라며 미성의 목소리로 짜증내던 남자아이도 커서 저렇게 다정하게 통화하는 형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며 내리는 남학생을 보며 벌써 아저씨가 된 나는 저 때가 참 좋을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 학생 군대는 갔다 왔나? 아직 안 갔으면 좋을 때라는 말은 취소다. 720번 버스기사가 된 후 나에게 처음으로 인사한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는 다음에 탈 때도 또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나는 금방 아이를 알아보았다. 온종일 운전하며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다녀도 그중 인사를 해주는 승객은 5명도 채 되지 않는다. 물론 수백 명이 다 인사를 해주면 나도 수백 번 인사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처음 버스기사가 됐을 땐 승객이 탈 때마다 인사를 해서 나중엔 목이 쉬었다. 인사는 피곤하다. 그래도 가끔 인사해주는 승객이 타면 반갑다. 안녕하세요. 학교 지금 가는 거야? 또 지각이지? 늦잠 잤어요. 아이는 항상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았다. 가끔 아이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유리 벽 너머로 들리기도 했다. 나는 아이가 부르는 노래가 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아이는 늘 표정이 없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고 발걸음이 가벼웠다. 안녕하세요. 안녕.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아저씨, 저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아이는 한 손엔 빵빵한 검은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엔 종이컵에 든 떡볶이를 들고 있었다. 빨간 떡볶이 떡 하나에 기다란 나무꼬치가 꽂혀 있었다. 나는 룸미러로 뒤에 앉은 승객들을 살폈다. 뒤쪽 각각 떨어진 자리에 3명이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버스에서 뭐 먹으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아이가 평소처럼 내 뒷자리에 앉았다. 나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아이에게만 들리게 유리창 너머로 말했다. 원래 안 되는데 오늘만 특별히 허락해 줄게. 대신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 안 가게 몰래 먹어. 네, 감사합니다. 아이는 나를 따라 조용히 속삭이고는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다.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 냄새가 내 자리까지 풍겨왔다. 나는 침을 꼴깍 삼켰다. 너무 배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밥 안 먹었어? 지금 먹잖아요. 떡볶이가 밥이야? 이거 먹으면 배불러요. 엄마는? 나는 순간 아차 싶었다. 나도 엄마가 없으면서 너희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묻다니. 엄마는 늦는데요. 그래? 떡볶이도 맛있고 좋지 뭐. 아저씨도 떡볶이 진짜 좋아해. 맛있어? 네, 맛있어요. 버스 내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기 전까지 승객들은 정말 많은 음식을 버스 안에서 먹었다. 대부분 시간이 없어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동하는 동안 급히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었다. 무언가 먹을 걸 들고 타는 사람 중엔 혼자만 먹는 게 미안했는지 나에게 조금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었다. 떡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받으면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님이 그냥 혼자 먹었다. 특히 냄새가 강한 음식을 먹으면 운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괴롭다. 그럴 땐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치사하게 너만 먹냐? 다 먹었어요. 대신 아저씨 이거 드릴게요. 아이가 하차 벨을 누르고 자리에서 내려오더니 내 옆에 와서 섰다.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나에게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지금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차를 세우고 내가 비닐봉지를 받아들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바로 버스에서 내렸다. 나는 걸어가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보려다가 그냥 두고 비닐봉지를 열어봤다. 그 안에 상추가 가득 들어있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나에게 상추를 한가득 주고 갔다.
태어나 받아본 가장 이상한 선물이었다. 그날 이후 아이를 다시 만난 건 한참이 지나서였다. 나는 그때 왜 상추를 주고 갔는지 아이에게 드디어 물어볼 수 있었다. 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날 엄마가 저한테 뭐 미안한 게 있어서 고기를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밥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마트 가서 상추도 사오라고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문자로 또 늦는다고. 고기는 다음에 먹자고 하더라고요. 상추 벌써 샀는데. 그래서 그냥 집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상추 산 거 보면 엄마가 속상하실 것 같아서 버스 내리면 버리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먹을 거 달라고 해서 드렸어요. 아저씨한테 버린 건 아니에요. 그거 싱싱하고 좋은 거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기 먹었어? 네, 많이 먹었어요. 아저씨도 고기 드셨어요? 상추를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져서 잔뜩 사 먹었어. 근데 너 엄마가 사준 고기 진짜 많이 먹었나 보다. 키 큰 거 같은데? 정말요? 키가 컸다는 말에 아이의 목소리가 한껏 들뜬다. 아이는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키가 조금 더 컸다. 나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기뻐하면 그만이다. 나는 매일 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키가 아이가 원하는 만큼 쑥쑥 자라길 바란다. 고기를 먹지 않고 떡볶이만 먹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쑥쑥 자라서 튼튼한 어른이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버스는 아무나 탄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나쁜 기사다. 승객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 하루는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아침부터 피곤해서 혹시라도 운행 중에 졸릴까봐 내내 껌을 씹었다. 그랬더니 바로 민원이 들어왔다. 기사가 싸가지 없게 껌을 씹으면서 운전한다고 불만사항이 접수됐다. 나는 싸가지 없는 기사다. 한 번은 선글라스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 버스기사가 운전에 집중은 안 하고 선글라스 쓰고 멋을 부린다고. 양아치 같으니 교육 좀 하라고 민원이 들어왔다. 구체적으로는 기사가 계속 거울을 본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버스기사고 내 버스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다. 그들은 뒷문으로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룸미러로 버스 내부 상황을 계속 체크해야 한다. 거울을 안 보고 뒤를 돌아보면 앞은 또 누가 볼 것인가. 나는 양아치 버스기사다. 껌이야 뱉으면 되지만 선글라스는 눈이 아파서 안 쓸 수도 없다. 만약 명품 매장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선글라스였다면 나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쓰고 다니는 선글라스는 주말마다 차고지에 와서 각종 잡다한 물건들을 좌판에 널어놓고 파는 고속도로 테이프 아저씨에게서 산 것이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최대한 튀지 않고 지내보려 가장 무난한 것을 골랐다. 그런데도 선글라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이번 달 내내 내가 유일하다. 나는 억울한 버스기사다. 그래도 승객들은 알지 못한다.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는 순간 그들은 안전을 위한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소비자가 된다. 나는 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소장님이 눈부셔도 조금 참고 선글라스를 쓰지 말라고 나를 타이른다. 나는 황당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알겠다고 대답한다. 선글라스처럼 보이지 않는 선글라스를 하루라도 누가 빨리 개발해주는 수밖에 없다. 훈계를 마친 소장님이 졸리면 이거라도 입에 넣고 우물거리라며 책상 위에 있던 목캔디 한 통을 슬쩍 나에게 건넨다. 이번 주에만 벌써 2번째야.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너한테만 민원이 들어오냔 말이야. 자꾸 이러면 나도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처음엔 승객들이 오해하지 않게 앞으로 조심해라 하고 끝이지만 이게 쌓이면 결국은 너를 의심하게 돼 있어.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로봇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운전만 하는 건 불가능하다. 자판기 선배가 말했던 자율주행 이야기가 생각난다. 자율주행이면 운전석도 크게 필요 없을 테니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울 수 있을 것이다.
회사가 정말 좋아할 소리다. 버스기사는 20년 내로 없어진다는 게 어쩌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로봇과 경쟁하려면 나는 졸리지도 눈부시지도 않아야 한다. 나는 다음 운행을 위해 배차실 밖으로 나간다. 민원은 불명예스럽다. 민원이 들어오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민원 내용이 버스 차 번호와 함께 게시판에 게재된다.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조심하자는 뜻이다. 대부분은 정류장에서 딴짓을 하고 있던 승객이 뒤늦게 버스에 타겠다고 손을 드는 바람에 태우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서 무정차로 오해받는 것들이다. 한참을 기다린 버스가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당연히 화가 날 것이다. 분노는 무언가 귀찮고 번잡스러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커다란 에너지가 된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된다. 민원은 자신이 해야 할 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사가 느끼는 심적 부담감이 너무 크다. 우리는 어른이 되고 나면 딱히 누군가에게 혼날 일이 없다. 혼나더라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혼난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모르는 사람에게 혼난다. 나를 혼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 수도 없다. 그냥 내용만 전달받는다. 마주한 얼굴이 없으니 변명도 하지 못한다. 민원 앞에서 버스기사는 한없이 무력해진다. 언제나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 나는 배차실 앞에 서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쉰다. 또 민원이야? 식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온 유기사님이 나를 발견하고 다가온다. 나는 오랜만에 유기사님의 얼굴을 봐서 기쁜 마음에 펄쩍 뛰어 유기사님에게 다가간다. 이번엔 뭔데? 선글라스 쓰지 말랍니다. 저번에도 선글라스였다며? 네, 2번째입니다. 선글라스만. 또 다른 건 뭐였지? 껌 씹지 마라. 싸가지 없다. 문 좀 빨리 열어라. 그것 때문에 지각했다. 사거리에서 초록불로 바뀌고 나서 바로 출발하지 마라. 3초 세고 출발해라. 목소리 좀 작게 해라. 목소리 좀 크게 해라. 기사가 승객들을 조용히 안 시켜서 버스가 너무 시끄럽다. 버스가 너무 조용해서 답답하니 뭐라도 좀 틀어라. 승객이 자리에 다 앉은 후에 출발해라. 아니 심지어 그때는 차가 꽉 차서 승객들이 다 서 있었단 말입니다. 억울해? 아닙니다. 억울한 건 아닙니다. 왜 안 억울해?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억울하진 않습니다. 그럼 창피합니다. 처음엔 재수없게 잘못 걸린 거라고 위로해주던 동료 기사들도 민원이 반복되면 하나둘 태도를 바꾼다. 다음부턴 네가 먼저 조심해보라고. 그럴 땐 조금 더 신경을 쓰라고. 위로는 충고가 되고 걱정은 의심이 된다. 나는 그냥 계속 듣기만 할 뿐이다. 지난번에 다니던 회사에선 민원이 거의 없었다. 아무리 새로 적응하는 거라 힘들다고 해도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정도로 운전을 엉망으로 하진 않았다. 그래, 창피할 거야. 다른 기사들은 안 그런데 나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내가 운전을 못하나 하면서 창피할 거야. 근데 민원이 들어오면 다음부턴 조심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들어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걸 잘 찾아봐. 아무리 조심해도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찾아지나. 시간이 좀 지나야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스피아도 얼굴이 나만큼 늙고 그러면 승객들이 민원을 웬만해선 잘 안 걸 거야. 선글라스를 앞만 쓰고 다녀도 멋있지가 않나 봐. 유기사님이 호탕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친다. 나는 유기사님을 따라 피식 웃는다. 유기사님은 내가 웃는 걸 보자 그제야 안심하며 휴 크게 숨을 내쉰다. 이제 한탕 더 남았지? 네.
나도 밥 먹고 한탕 뛰면 끝이야. 이따가 혹시라도 보게 되면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내 선글라스가 있거든. 좋은 거야. 그거 줄게. 그거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할 거야. 별거 아니니까 감동은 받지 말고. 유 기사님은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나의 동료다. 그러나 유 기사님에게 선글라스를 받고 나면 유 기사님은 나에게 동료 이상의 무엇이 될 것이다. 동료와 동료 이상의 유대감이 생기면 많은 것이 피곤해진다. 관계가 생기면 기대를 하게 되고 당연히 그 뒤엔 실망이 따라온다. 동료는 동료로만 지낼 때 가장 깔끔하다. 그런데도 나는 유 기사님이 나에게 내밀어준 손을 덥석 잡고 싶다. 나는 어쩌다 버스기사가 됐지만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버스기사이고 싶다. 이곳이 아니면 나는 갈 곳이 없다. 나는 내가 이곳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다. 오래오래 해야지. 네,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이따 보자고. 유 기사님이 배차실을 향해 걸어간다. 나는 유 기사님의 뒷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본다. 나쁜 승객은 없다. 버스 기사도 사람이라 힘들면 승객에게 짜증낼 수도 있고 잠깐 한눈을 팔아 운전이 삐걱거릴 수도 있다. 승객들은 웬만하면 다 이해해준다. 그저 가끔가다 누군가 민원을 넣을 뿐이다. 나는 민원을 위해 운전하는 버스기사가 아니라 승객을 위해 운전하는 버스기사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기사도 짝이 있다. 고정기사가 되면 자기 차가 생긴다. 그러나 혼자서만 운전하는 것은 아니다. 720번 버스는 새벽 4시에 차고지에서 출발해 막차까지 운행하고 돌아오면 다시 새벽 2시가 된다. 종일 서울을 오간다. 그래서 버스기사들은 오전과 오후로 시간을 나누어 근무한다. 오전 기사가 퇴근하면 오후 기사가 다시 차를 몬다. 하나의 차에 2명의 고정기사가 배정된다. 그 둘을 짝꿍이라고 한다. 나는 다음 운행을 시작하기 전 서둘러 식당으로 간다. 마침 핑크백 선배가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다. 나는 핑크백 선배 앞에 앉는다. 근무 끝나셨습니까? 밥 먹고 갈 거야. 근데 스피야, 또 민원 들어왔다며? 속 좀 상하겠네? 네, 다음부턴 조심해야죠. 조심해도 잘 안 될 거야. 주눅 들지만 마. 네, 감사합니다. 나도 스피아 때 민원 많이 들어왔었어. 차가 내 차가 아니니까 자꾸 삐끗하더라고. 어쩌겠어. 참아야 해. 참고 고정되면 좀 나아. 선배님은 짝꿍이 누구십니까? 내 짝꿍? 핑크백 선배는 한참을 오물거리며 입안에 든 밥을 다 씹고는 꿀꺽 삼킨다. 그리고 아주 큰 비밀을 말해준다는 듯이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대답한다. 라이방. 고정기사는 경력이 오래됐다고 바로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버스가 비어야 빈자리에 내가 들어간다. 고정기사로 있는 선배들이 가득해서 빈자리가 나지 않으면 경력이 오래돼도 자기 차를 받을 수 없다. 핑크백 선배는 이곳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고정기사가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짝꿍이 라이방 선배인 줄은 몰랐다. 짝꿍 할만 하십니까? 아주 미치겠다니까. 괴롭힙니까? 아니야. 그 선배가 말을 까칠하게 하긴 해도 일부러 나쁘게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말하는 게 그런 거지. 그런데 짝꿍이라는 게 그래. 한 차를 같이 몰아야 하니까 아무래도 부딪히게 되어 있어. 그걸 처음부터 잘 풀어나가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 혹시 여자라고 무시하고 그랬습니까? 나는 혹시나 라이방 선배가 핑크백 선배를 여자라고 무시했을까 걱정한다. 아무에게나 담배를 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볍게 여기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봤을 때
라이방 선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쭈, 아직도 여자 기사, 남자 기사 생각해? 그런 거 아니야. 운전은 내가 더 잘한다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아직도 여자 동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여자 기사를 여자가 아니라 그냥 기사로 보는 법을 더 배워야 한다. 나는 여자라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핑크백 선배와 함께 있으면서 생각의 시작부터 조금씩 고쳐나간다. 핑크백 선배는 그런 나를 나무라지 않고 매번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보통 여자가 운전을 남자보다 못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안 그래. 조심히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와일드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잖아. 여자도 똑같아. 오히려 나는 남자들이 더 못하는 것 같아. 여기 선배들 보면 성격 급하고 꼼꼼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운전 실력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지. 여자, 남자 문제는 아니야. 라이방 선배가 나 여자라고 무시하고 그러지도 않아. 그럼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경기버스에서 일할 때 다른 짝꿍들이 싸우는 걸 봤거든. 한 차를 같이 모니까 관리도 같이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서로 부동액 관리하는 걸 미룬 거야. 그냥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순번을 정해서 부동액 용량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건데 봐서 떨어졌으면 채우고 말이야. 그런데 상대방이 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뒀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겠어. 길 한복판에서 차가 그냥 푹 퍼져버린 거지. 그래서 나는 내 짝꿍이 생기면 절대 안 그래야겠다고 다짐했거든. 그래서 라이방 선배랑 짝꿍이 됐을 때 처음부터 말했어. 선배가 딱 부동액만 체크해달라. 내가 다른 거 다 하겠다. 부동액 말고도 관리할 게 많잖아. 하다못해 운전석도 먼지가 엄청 쌓이니까 매일 청소도 해줘야 하고. 그래서 부동액만 봐달라. 청소는 내가 다 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부동액이 떨어졌습니까? 아니, 부동액은 진짜 잘 확인해 주셔. 문제 생긴 적은 없어. 그런데 내가 부동액만 좀 봐달라고 했더니 진짜 딱 그것만 보는 거야. 청소 한 번을 안 해. 부동액은 가끔 가다 보면 되는 거잖아. 청소는 매일 쓸고 닦고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도 한 번을 안 치우더라고. 한 번 정도는 해줄 만도 한데 말이야. 핑크백 선배가 입을 가리며 웃는다. 속상하거나 섭섭한 일은 아닌 모양이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야. 내가 부동액을 한다고 할 걸 그랬나 봐. 그래도 괜찮아. 청소가 힘든 일은 아니니까. 라이방 선배도 차 막 쓰지 않고 조심조심 아껴 써서 좋아. 다행입니다. 스피아도 좀만 버텨. 곧 고정 달게 될 거야. 라이방 선배님은 말을 너무 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응, 그렇지. 최대한 안 부딪히면 돼.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조심해. 식사를 마친 핑크백 선배와 나는 자판기 커피를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간다. 자판기 커피는 일단 마시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강해 매일 마시게 된다. 나는 핑크백 선배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커피를 산다. 따뜻한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하나씩 들고 핑크백 선배와 내가 건물 밖으로 나간다. 거기에 라이방 선배와 유기사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기사님, 운행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좀 밀려서 10분 있다가 나가. 라이방 선배가 고개를 숙여 선글라스를 밑으로 내리더니 눈을 치켜뜨고 나를 쳐다본다. 나한텐 인사도 안 하네. 안녕하십니까. 유기사가 제대로 안 가르쳤나 봐? 라이방 선배가 다시 선글라스를 올려 쓴다. 핑크백 선배는 그만 들어가 보겠다며 자리를 피한다. 나도 핑크백 선배를 따라 걸음을 옮기려는데 라이방 선배가 나를 부른다. 스피안 잠깐 있어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유기사가 내 후배인 건 스피아 너도 알지? 나보다 얼마나 늦게 들어왔지?
제가 아마 형님 오시고 5개월인가 후에 들어왔을 겁니다. 유기사님은 라이방 선배에게 아무런 나쁜 감정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유쾌하게 웃는 유기사님을 보며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든다. 유기사가 스피아 교육을 제대로 못했으면 내가 선배니까 나라도 시켜야 할 거 아냐. 죄송합니다. 나는 조금도 죄송하지 않지만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어 일단 사과부터 한다. 라이방 선배가 내 얼굴을 보며 픽 웃는다. 요즘 애들은 꼭 이래. 선배가 좋은 말 좀 해주려고 하면 입부터 대빨 나와서 삐죽삐죽. 다 자기들 도움되라고 하는 소린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하여튼 싸가지들이 대단해.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긴. 스피아 너 또 민원 들어왔다며? 너 720번 하면서 자꾸 민원 받고 그러면 같이 일하는 기사들한테도 먹칠하는 거야. 알아? 승객들은 버스 기사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이 싸가지 없으면 저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본다고. 네가 뭔데 하늘 같은 선배들 명예를 떨어뜨려? 다 꾹 참고 일하는 거 안 보여? 너만 힘들어? 너만 성격 있고 너만 잘났어? 민원 하나에 도대체 몇 명한테 혼나는 건지 나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진다. 손에 든 커피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유기사가 널 도대체 어떻게 가르친 건지. 하여간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버스기사 일이 우습나 본데 내가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인생 실패하고 돈은 벌어야겠으니까 운전 대충 배워와서 죽상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일이 하기 싫고 짜증나면 나가. 같이 일하는 사람 피해주지 말고 나가라고. 버스기사는 너 같은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이방 당신이 뭔데? 뭐? 나는 선을 넘어버렸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버스기사를 하고 있는지 당신이 뭘 아는데 뭘 안다고 떠드는데. 스피아 입 다물어. 유기사님이 내 팔을 세게 잡는다. 나는 잠깐 정신이 돌아와 유기사님을 쳐다본다.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아까 소장님한테 많이 혼났나 봅니다. 제가 따끔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이만 가시죠. 나가실 시간 됐잖아요. 유기사님이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라이방 선배에게 고개를 숙인다. 라이방 선배가 바닥에 침을 뱉고는 자기 차로 향한다. 라이방 선배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유기사님과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다. 그때까지 유기사님은 내 팔을 세게 붙잡고 놓지 않는다. 유기사님이 내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멀리 주차되어 있는 버스들을 보며 말한다. 선배는 선배야. 누구는 존경하고 누구는 무시할 거면 때려치워. 그런 식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유기사님이 내 팔을 놓고 주차된 버스를 향해 걸어간다. 상의 주머니에 선글라스 2개가 걸려있다. 나는 유기사님이 붙잡고 있던 자리가 아파 팔을 주무른다. 문득 손이 끈적거려 내려다보니 온통 커피로 뒤범벅이다. 나는 손에 힘을 빼고 손바닥을 편다. 구겨진 종이컵이 내 손 위에 엉망으로 놓여있다. 버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내 책임이다. 버스를 운전하는 것도 나고 문을 열고 닫는 것도 나다. 오직 나 혼자서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한다. 마음이 심란할 때 운전을 하고 나면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아무리 집중해도 신경이 다른 데에 가 있어서 실수하게 된다. 작은 사고는 작은 책임이면 해결된다. 그러나 큰 사고가 나면 큰일이다. 나는 아직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늘 같은 날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사고는 틈을 알아본다. 지금 나는 마음이 아주 많이 벌어져 있다. 나는 최대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승객들을 살핀다. 버스는 답심리를 돌아 다시 종로로 향한다. 은평구까지만 돌아가면 복잡한 구간은 다 끝난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불광역을 지난다. 버스는 이제 중앙 차선을 벗어나 오른쪽으로 붙는다. 정류장에 내리기 위해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으로 몰린다. 나는 버스를 인도 가까이에 붙이며 버튼을 눌러 뒷문을 연다. 순간 택시 하나가 앞으로 끼어든다. 나는 살짝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때 뒤에서 우당탕 소리가 난다. 사고다. 기사님, 여기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나는 조심히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다.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달려간다.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히 팔을 붙잡고 일어나실 수 있게 돕는다. 할머니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아이고, 아파요. 나는 손에 힘을 빼고 할머니의 등을 감싸며 어쩔 줄 몰라 한다. 할머니가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대여섯 명의 승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 속이 꽉 막힌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됐어. 부르지 마. 할머니,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크게 아프실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나는 서둘러 전화기를 꺼낸다. 그러자 할머니가 나의 손을 탁 친다. 난 119는 안 타. 그럼 병원으로 바로 가시겠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119 부르지 마. 그럼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경찰을 왜 불러? 할머니는 언성을 높인다. 나는 일단 고개 숙여 사과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사과를 하면 안 된다. 그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일이 커지면 문제가 된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해결되던 건 옛날에나 가능했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도 나는 사과한다. 내 앞으로 끼어들었던 택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CCTV에 찍혔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버스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할머니는 어쩌면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다가 넘어지셨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어쨌든 이 모든 건 내 잘못이다. 내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다. 내 책임이다. 어떻게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야 어디가 다치셨는지 알죠. 말씀을 좀 해보세요. 기사 양반이 문을 꽉 열었잖아. 그래서 내가 밑에 발이 끼어서 넘어진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발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나 건들지 마.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우선 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려서 뒷차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도 사과한다. 승객들은 고맙게도 아무 말 없이 버스에서 내린다. 나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 할머니를 다시 살핀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병원도 싫고 경찰도 싫으시면 그냥 댁으로 가시겠어요? 아파요. 할머니는 아프다는 말만 한다. 일단 전화번호랑 성함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몰라요. 네? 몰라. 나는 이때 알았다. 병원도 싫고 경찰도 싫고 119도 싫다는 할머니가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모른다고 했을 때 이분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 얼마 드려요? 알아서 줘. 3만 원 드리면 돼요?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5만 원 드리면 돼요? 알아서 줘. 그럼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살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뼈가 아파. 여기 속이 아파. 나는 운전석으로 돌아간다. 문을 닫고 출발한다. 버스엔 할머니와 나뿐이다. 나는 앞에 보이는 아무 편의점에서 차를 세운다. 잠깐만 계세요.
현금 인출기에서 20만 원을 뽑는다. 돈을 들고 그대로 할머니에게 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민다. 할머니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이 돈으로 병원 가세요, 할머니. 아파서 그래, 아파. 집엔 어떻게 가시겠어요? 어떻게 가긴. 이 버스가 내 집 가는 버스인데 이거 타고 가야지. 나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간다. 문을 닫고 출발한다. 정류장에 서 있는 승객이 내 버스를 향해 손을 든다. 나는 차를 세우고 승객을 태운다. 버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달린다. 다음 정류장에서 다른 승객이 타고 그 다음 정류장에서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고 또 다음 정류장에서 다른 승객이 타고 그 다음 정류장에서 타고 있던 승객이 또 내린다. 버스는 구파발역에 도착한다.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절며 버스에서 내린다. 길을 따라 버스 뒤쪽으로 쭉 걸어간다. 나는 사이드 미러로 멀어져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본다. 할머니는 저 멀리에서 절뚝이지도 않고 그냥 걸어간다. 나는 왜 버스 기사를 하는 걸까? 빈 차를 몰고 차고지로 돌아와 다른 버스들 사이에 차를 세운다. 마스터 버튼을 눌러 모든 것을 끈다. 버스는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캄캄해진다. 나는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시 버튼을 눌러 뒷문을 연다. 나는 뒷문으로 걸어간다. 뒷문 앞에 가만히 서서 생각한다.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 할머니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열린 뒷문을 내려다보다가 밑으로 발을 집어넣어 본다. 발이 쑥 들어간다. 버스 뒷문은 바닥에 틈이 있다. 그래서 세차를 하면 뒷문을 통해 물이 들어와 바닥에 줄줄 흐른다. 할머니는 몸이 작았다. 손도 발도 아주 작았다. 나는 뒷문에서 발을 빼낸다.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만 한다. 사고 쳤구나? 라이방이다. 또 라이방 선배다. 왜? 누가 발이 끼었대? 네,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돈 줬어? 네. 돈 주니까 가지. 전화번호도 안 주고. 네, 그냥 가셨습니다. 그럼 됐어. 그런 사람들이 또 뒤탈은 없어. 돈은 넉넉하게 줬어? 20만 원 드렸습니다. 아이고야, 많이도 줬다. 다음엔 10만 원만 줘. 그거면 돼. 그냥 어르신 용돈 드렸다고 생각해. 나는 가만히 라이방 선배의 말을 듣는다. 라이방 선배는 내 눈치를 살피며 나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온다.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거 신경 쓰다가 사고 낸 거 아니지? 나한테 나중에 책임 물고 그러지 말라고. 혼낼 만해서 혼낸 거니까. 안 그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예전에 코너 도는데 어떤 할머니가 쿠당 하고 넘어진 거야. 소리부터 이거 큰일 났다 싶어. 가서 보니까 얼굴에 그새 멍이 들었어. 근데 계속 그냥 가신대.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 그래서 번호를 받았거든. 운행 끝나고 들어와서 전화를 걸었는데 글쎄 그게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야. 혹시라도 나한테 피해가 갈까봐 가짜 번호를 준 거야. 그런 분도 있어. 드물긴 해도. 알겠습니다. 나는 라이방 선배가 그만 가주길 바라며 대충 대답하고 버스 밖으로 나온다. 라이방 선배는 그래도 가지 않는다. 운전하다 보면 딱 보여. 사고 치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거든. 여기 기사들은 다들 착해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푸념하고 그냥 털어버리는데 사실은 안 그래. 사람 사는 건 다 달라. 동네마다 딱 보면 사는 수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손님들 하는 행동도 확실히 다르다고. 어디 동네 가면 구질구질해. 100원, 200원 꼭 빼먹고 내. 심하면 양아치처럼 아예 돈도 안 내려고 그래. 살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나. 좋은 사람도 있습니까? 다 만난다니까.
근데 저는 왜 이런 분들만 만나는 겁니까? 너 버스기사 몇 년 했는데? 6년 했습니다. 나는 이제 24년이야. 더 살아봐. 그럼 골고루 만나. 라이방 선배가 나를 보고 귀엽다는 듯 피식 웃는다. 나는 그의 웃음에 기분이 상한다. 라이방 선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늘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한다. 나는 내가 왜 이 선배의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라이방 선배는 계속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뒷문에 발이나 대보고 있던 한심한 모습을 왜 하필이면 라이방 선배에게 들킨 것일까? 나는 그가 지긋지긋해진다. 널 보면 유기사 젊을 때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재밌어. 유기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거든. 지금 너처럼 나한테 말도 못하게 개겼어. 근데 지금은 왜 나를 대우해 주는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네가 뭐 때문에 화가 난 건지. 나한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괜히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건지. 나는 고개를 들어 라이방 선배를 똑바로 바라본다. 선배님은 운행도 다 끝나셨으면서 왜 아직 집에 안 가셨습니까? 느낌이 딱 스피아가 뭔가 사고를 칠 것 같더라고. 그거 구경하려고 남아 있었지. 제발 그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라이방 선배에게 한 발짝 다가선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 스피아, 스피아 뭐해? 전화 안 받고.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찍혀 있다. 모두 노조 위원장님이다. 이상하네. 그런 분들은 돈 많이 주면 보통 뒤탈이 없는데 너 큰일 났다 야. 라이방 선배가 낄낄 웃는다. 위원장님이 나를 향해 급하게 뛰어온다. 나는 정말 큰일 난 걸까? 민원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를 받은 게 오늘 아침이다. 그런데 저녁에 사고가 났다. 그것도 승객이 다친 사고다. 나는 심지어 돈을 주어서 승객을 그냥 보냈다. 나는 점점 나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는 위원장님을 쳐다본다. 위원장님이 내 앞까지 온다. 나는 숨이 막힌다. 위원장님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한다. 유기사님, 쓰러지셨어. 버스기사는 앞만 본다. 앞을 보아야 버스가 앞으로 나아간다. 뒤를 돌아보며 잠깐 내가 뭔가를 잊었던가 하며 생각에 잠기지 않는다. 버스기사는 그런 직업이 아니다. 마지막 운행을 하기 전 있었던 다툼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유기사님을 흔들었다. 유기사님이 쓰러진 건 나 때문이다. 유기사님은 앞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어지러운 느낌이 들어 침착하게 차를 세웠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확인하기 위해 뒤로 고개를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유기사님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놀란 승객들이 달려와 유기사님을 부축하고 119에 신고했다. 유기사님은 주말마다 산에 다닌다. 이 일도 건강해야 오래 할 수 있다고 술도 담배도 끊고 열심히 산에 다녔다. 그리고 쓰러졌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불행은 불행이 오면 안 되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낸다. 유기사님은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정신을 차렸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처음 죄송하다고 승객들에게 사과했다. 유기사님의 뒷차는 마스크였다. 현장에 도착한 마스크가 승객들을 안내해 자기 차에 태웠다. 유기사님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승객도 기사도 없는 텅 빈 720번 버스가 도로에 가만히 세워져 있었다. 아무도 빈 버스에 관심을 주지 않았다.